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야 장편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평생을 정색하고 살아온 아버지가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진지일색의 삶을 마감한 것이다. 만우절은 아니었다. 만우절이라 한들 그런 장난이나 유머가 오가는 집안도 아니었다. 유머라니. 유머는 우리 집안에서 일종의 금기였다. 그렇다고 유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누가 봐도 유머일 수밖에 없고 유머여야 하는 순간에도 내 부모는 혁명을 목전에 둔 혁명가처럼 진지했고 그게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니 우리 집안에 유머가 있었다기보다 혁명을 목전에 둔 듯 진지한 그들의 어떤 행위나 삶의 방식이 유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하겠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웃기긴 했다. 이를테면 이런 식.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겨울방학이었다. 전직 빨치산이었던 내 아버지 고상욱 씨는 20년 가까운 감옥살이를 마친 뒤 자본주의의 중심, 서울로 향하지 않고 버스도 다니지 않는, 심지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고향에 터를 잡았다. 자본주의적인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아직 자본주의 맛도 보지 못한 깡촌을 택하다니 이 또한 코미디다. 하지만 독재정권 치하에서 사회주의자가 갈 곳이 어디 있었겠는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버지는 초짜 농부가 되었다. 사회주의자로서의 아버지는 제법 근사할 때도 있었으나 농부로서의 아버지는 젬병이었다. 사회주의자답게 의식만 앞선 농부였다. 아버지는 이를 삼아 새농민을 탐독했고 새농민의 정보에 따라 파종을 하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농사를 문자 농사라 일축했다. 새농민이 원재 김을 매라고 함은 풀이 암만 허고 그때꺼정 잘도 지둘래 주겠소. 새농민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풀이 남은 난대로 뽑아야제. 어디 농사가 문자로 지어집답디까. 어머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문자에 대한 아버지의 절대적인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문자에 대한 확신으로 아버지는 공산당 선언을 읽었고 사회주의자가 되었을 테다. 전문가들이 오직이 잘 알아서 써놨겠어. 어머니는 혀를 차며 아버지가 돋보기를 낀 채 새농민이나 각종 영농서적에 코를 박고 있는 사이 호미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어머니의 손길이 닿으면 그나마 덜했지만 문자로 짓는 아버지의 농사는 번번이 망했고 그의 겨울에도 내 부모는 망한 농사의 후유증으로 남은 벌레 먹은 밤을 일 삼아 까는 것으로 기나긴 겨울을 견디는 중이었다. 산 그림자가 거뭇거뭇 손바닥만한 마을을 점령하는 와중에 사상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인내심이라고는 눈콧만큼도 없어 밤 까다 말고 엉덩이에 좀이 쑤셔 마실을 나갔던 아버지가 웬 여인네 하나를 꽁무니에 달고 왔다. 오가는 것이라곤 바람뿐 적적하기 짝이 없는 산골 겨울에 물릴 대로 물려있던 나는 드디어 아버지가 한눈이라도 팔았나, 나에게 배다른 형제 자매라도 생기는 것은 아닌가 흥미진진한 연속극을 지켜보는 심정으로
기왕이면 한 재산 뚝 떼어줄 가진 것 많은 작은 어머니를 고대하며 빼꼼 방문을 열었다. 에게 광주리를 인 그 여인네는 인물로나 몸매로나 차림새로나 작은 어머니감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여 어머니의 상대가 되지 않을 듯 했다. 그 여인은 말하자면 민중의 전형과 같은 생김새였고 나는 취향마저 빼도 박도 못하게 사회주의자인 아버지에게 다소 실망하여 찬바람에 진저리를 치면서 냉큼 문을 닫았다. 강큰 아버지는 어머니에게는 들려준 바 없는 다정한 목소리로 여인네를 안방으로 이끌었다. 아버지가 환갑 다 되어 난생 처음 장만한 시골집은 코딱지만한 방 2개뿐이라 안방에서 오가는 대화가 귀에 대고 속삭이는 양 환히 들렸다. 소쿠리를 팔러 왔는디 그만 나갈 때를 놓쳤다마 엄동설안에 어디서 잘 것이여. 당산나무 밑에서 코를 빼고 안 걷는 것을 나가 우리 집서 자자고 데리고 왔네. 후딱 밥부텀 체리소. 참말 죄송스럽구만이라. 따신 방은 무신 외양간이라도 좋은께 하룻밤 신세 쫓가 지겄어라. 인물은 박색이었으나 박물장수의 목소리는 갓 지은 찰밥처럼 쫘르르 윤기가 흘렀다. 사회주의자고 뭐고 남자란 죄 야들야들한 앙컷 앞에서 흐물흐물 녹아나는 모양이었다. 안방에 쫑긋 길을 세운 채 나는 그렇다면 사회주의자보다 더 강력한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지금 생각해봐도 지극히 현실적인 결론을 뇌세포에 각인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콩 심은 데 반드시 콩이 나는 것은 아닌 법이다. 뼛속까지 사회주의자인 아버지의 피를 받고 그런 아버지의 교육을 받았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현실주의자다. 남들에게는 빼도 박도 못하는 빨치산의 딸이겠지만 외양간은 무시인 방이 2개나 되는디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히 쉬시오. 뭐 흥가 후딱 상 안 차리고. 아버지의 호통은 나지막한 신음으로 막을 내렸다. 보나마나 어머니가 아버지의 허벅지를 슬며 꼬집었을 터였다. 놔주려고 허리 통증 참아가며 실로 꿰지도 않고 선반에 얹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뒤집어 말린 곶감을 비 한 방울 맞을까 비 오면 밭일 하다 말고 한다름에 달려와 소증이 걷어들인 그 곶감을 아버지가 눈치도 없이 집에 드나드는 아무에게나 맛이나 보라며 넙죽넙죽 집어줄 때도 어머니는 어김없이 슬며t 아버지의 허벅지를 꼬집곤 했다. 나 좀 봅시다. 곧 2 양반이 내 방으로 건너왔다. 밥이야 차리겄제만 잠은 딴 데서 자라고 하시오. 우리 집이 방이 어딨소. 아래 성님 댁에 빈방 만찬해라. 행여 손님이 들을세라 어머니는 아버지 귓가에 다소곳이 속삭였다. 신기라고 해도 무방할 지경의 예민한 감각으로 국방군의 포위 직전 아지트를 빠져나와 곡성군 당을 살렸다는 전설 속의 혁명가 아버지는 국방군이나 경찰이 포위하지 않는 한 조심성이란 눈꼽만큼도 없어 어머니가 귓전에 속삭이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부르르 진저리를 치면서 귀를 쓱쓱 비비고는 큰 소리로 받아쳤다. 우리 집이 방이 왜 없어? 야랑 잠언 되자네. 아이고 다 듣겄소. 어디서 자고 댕긴 줄도 모르는 여자를 어떻게 야하고 재운다요. 벼룩이라도 옮으면 어쩔라고. 일주일이 멀다고 부엌천장의 그름을 일일이 숟가락으로 닥닥 긁어내야 직성이 풀리는
깔끔쟁이 어머니는 남모르는 여인네의 벼룩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는 근엄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자네 지리산에서 멋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가? 민중을 위해서 아니었는가? 저희가 바로 자네가 목숨 걸고 지킬라 했던 민중이여 민중. 아버지의 눈빛은 누군가 사진으로 그 찰나를 포착했다면 처형 직전의 독립운동가나 학살당한 동지의 시신을 목도한 혁명가라 해도 믿을 만큼 진지하다 못해 비장했다. 내가 풋 웃음을 터뜨리려는 찰나 어머니가 꽁무니를 내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17에 나는 박물장수 하룻밤 재우는 일에 민중을 끌어들이는 아버지나 그 말에 냉큼 꼬리를 내리다 못해 죄의식에 얼굴을 붉히는 어머니나 그때 읽고 있던 까미의 이방인보다 더 낯설었다. 그날 어머니는 허리가 아파 평소 된장찌개와 김치밖에 내놓지 않던 어머니는 찬장에 고이 모셔둔 새 접시까지 총동원하여 당시로서는 최대한의 극진한 식사와 잠자리를 대접했다. 민중에게. 아버지의 민중이 그날 밤 내게 남긴 것은 벼룩이었다. 대신 가져간 것은 석가래에 매달아 놓은 마늘 반접이었다. 나는 한 달 가까이 북북 몸을 긁으며 민중을 욕하다가 혁명을 탓하다가 그런다가 불언듯 낄낄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사라진 마늘 반접이 내 부모의 진지에 대한 통렬한 배신처럼 느껴진 까닭이었다. 그러나 배신당한 당사자들은 나와 달리 배신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그깟 것을 두고두고 안타까워했을 뿐이다. 배신당했다고 분해하기는커녕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민중이 마늘 반접 따위 훔치지 않고도 배골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다. 그 박물장수 여인네가 마늘 반접과 맞바꾼 코디분을 주근깨 오종종한 얼굴 위에 허옇게 두드리고 돈 많은 늙은 영감탱이라도 후리러 출동하지 않았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 부모는 그럴 가능성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순수한 사회주의자였다. 물정 모르는 촌뜨기였다. 돌이켜보면 감옥살이를 마치고 현실로 복귀한 뒤 내 부모의 삶은 일거수일투족이 그러했다. 내 아버지는 정치적으로만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다. 시도 때도 없이 사회주의자였다. 말했다시피 초짜 농부인 아버지는 일에 관해서라면 조금의 인내심도 없었다. 풀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아버지는 시간마다 집에 와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신문을 몇 줄 읽고 다시 밭으로 나갔다.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는 온갖 야생의 식물의 씨앗과 먼지와 흙을 몸에 달고 왔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달려나와 옷을 털어라, 양말을 벗어라, 손발을 씻어라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사회주의자답게 담대한 아버지는 바지를 2번 툭툭 털고는 거침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고 개헌티 이만희 말을 했어도 알아들었겠소. 옷 털고 손 씻는 것이 멋이 얼마나 힘들다고 번번이 속을 뒤집는가. 나가 참말 복장이 터져서 못 살겠소. 어머니는 종종 걸음으로 뒤를 따르며 아버지의 몸에서 떨어진 풀씨와 먼지를 일일이 손으로 쓸어 담았다. 태연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도를 넘는다 싶을 즈음 신문을 쫙 펼치며 일갈했다. 알고 본께 당신은 사회주의자가 아니구만. 옷 털고 손 좀 닦자는데 웬 사회주의?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 읽고 있던 니체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주시했다. 사회주의의 기본은 뭐여? 속도 없는 어머니 아는 건 나았다고 냉큼 아른 척을 하고 나섰다. 그야 유물론이제라. 글제 그러면 머리는 뒀다 못혀 생각해봐.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이 있어라 고른 시답잖은 말 한마디 했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먼지로부터 시작됐다 이 말이여. 그께 자네가 시방 쓸고 담고 악다구니를 하는 것이 다 우리 인간의 시원 아니겠어? 사회주의자는 일상에서부터 유물론자로 살아야 하는 법이여. 시원이라니. 국졸 아버지 입에서 방언처럼 터져나온 고급 어휘에 나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먼지에서 유물론으로야 비약은 좀 심했다 싶었는지 어머니도 이번에는 그냥 국으로 엎드려 있지 않았다. 최소한 찍 소리는 냈다. 아이고 마른 청산유수제 그거 생각해낼 시간에 옷이나 한번 털제 라고 돌아서면서 아버지에게는 들리지 않게 고시랑고시랑 했던 것이다. 바짓가랑이에 붙은 먼지 한 톨조차 인간의 시원이라 중히 여겨 함부로 털어내지 않았던 사회주의자 아버지는 마침내 그 시원으로 돌아갔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참으로 아버지답게 마지막까지 유머러스하게. 물론 본인은 전봇대에 머리를 박는 그 순간에도 전봇대가 앞을 가로막고 서 있다고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민중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인류의 역사를 바꾼다는 진지한 마음으로 아버지는 진지하게 한 발을 내디뎠을 것이다. 다만 거기 전봇대가 서 있었을 뿐이다. 무심하게. 하필이면 거기. 이런 젠장. 인부 서너씨 한 국화 장식을 들고 조문실로 들어왔다. 어머니가 고른 20만원짜리였다. 내가 100만원짜리를 선택하자 어머니는 여전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이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뚱이 비싼 꽃으로 처바르면 뭐 할 것이냐. 사회주의자답게 유물론적인 결론을 내린 뒤 나를 향해 눈을 흘기고는 기어이 제일 싼 장식을 골랐다. 이 대학 저 대학 떠도는 고작 보따리 장사일 뿐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가는 길 난생 처음 호화로웠으면 싶었고 통장을 탈탈 털면 그만한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나 나는 그냥 어머니 뜻에 따르기로 했다. 무슨 주의자란 게 원래 그런 것인지 내 부모만 유독 그런 것인지 아버지나 어머니나 더 하고 덜 할 것도 없이 고집이 새 심줄보다 질겼다. 그 고집을 꺾을 자신도 없거니와 사회주의자끼리는 통하는 것이 있을 테니 아버지도 서운치 않을 거란 계산 속이었다. 인부들 뒤로 황 사장이 빼꼼 얼굴을 내밀었다. 어이 동상. 황 사장이란 불과 1시간 전 인사를 나눈 이 장례식장의 공동사장 3명 중 1명이었다. 인구 2만 7천의 좁은 동네답게 알고 보니 황 사장은 사촌 오빠의 동창이자 아버지를 이곳으로 모시자고 굳고 주장한 아버지의 정치적 동료, 그러니까 채 100명도 되지 않는 이 동네 민노당원인 박동식 씨의 피를 나누지는 않았으나 피를 나눈 것과 진배 없는 절친한 동생이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작년에 미리 준비한 성견지명도 있는 박동식 씨는 어제 처음 만났는데 자기가 내 아버지를 삼촌으로 모셨으니 나도 자기를 오빠로 모셔야 한다며 10년은 본 듯이 곰살 맞게 굴었다. 어머니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 평소보다 과장되게 고개를 끄덕이는 바람에
나는 아버지 임종 직전 팔자에 없는 오라버니를 두게 되었고, 그러니까 족보를 따지자면 1시간 전에 만난 황 사장 또한 나의 오라버니가 되는 셈이었다. 혈육 하나를 보내고 둘을 얻었으니 손해본 장사는 아니라고 해야 할지 어째야 할지 나는 1시간 전에 오라버니가 되고만 황 사장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어머니한테 인사나 쪼까 드리려고 말은 여전히 반토막이었다. 하기야 보자마자 말을 놓는 자가 1시간 뒤라고 말을 높일까? 평소라면 언제 봤다고 반말입니까? 동지 섰달 칼바람처럼 쏘아 붙였을 것이나 여기는 내 부모의 고향. 그것도 하필 아버지가 간 날. 나 생긴 대로 막 놀아날 수는 없었다. 나는 고분고분 말 잘 듣는 누이 동생처럼 다소곳이 어머니를 불렀다. 머리를 다친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순천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질 때도, 생사를 가르는 수술을 결정할 때도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떨구지 않았다. 수술을 하면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어머니는 그 진위까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목숨은 은이라는 조사의 독특한 사용까지 정확하게 이해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는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선상 같으면 근께 의사선상 아버지라면 의사선생은 어쩔라요. 의사선생도 보통 내기는 아니었다. 다소 거북스러웠을 어머니의 질문에 의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받아쳤다.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영감이라도 계속 보고 싶을 만큼 사랑하시면 수술해야죠. 수술이 성공해봤자 식물인간이라는 의미였다. 나는 말 한마디에 책임마저 지지 않으려는 서울 말씨 똑 부러지는 의사가 거슬렸으나 어머니는 그딴 것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핵심만 중요한 사회주의자답게, 사소한 일상 따위 돌아보지 않는 사회주의자답게, 의식도 없는디 그것이 뭔 사람이다요. 안 할라요. 쿨한 사회주의자의 쿨한 답변에 쿨한 서울 의사는 쿨하게 돌아섰다. 그리고 아버지는 뇌압 때문에 뇌간이 눌려 숨을 멈출 때까지 일주일에서 열흘은 걸릴 거라던 의사의 예언과 달리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목숨줄을 놓았다. 술이 과하다 싶을 때마다 어머니는 물려줄 것도 없는 자식에게 병수발까지 시키고 싶냐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 지갱이 댐은 쇳바닥을 칵 깨물고 죽어불제 살아있가니? 아버지는 본디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었다. 죽음을 앞두고도 그랬다. 병수발들 겨를도 없이 아버지는 떠났다. 그것도 내가 긴 병수발을 위한 준비 물품을 가지러 잠시 나간 사이에. 아버지의 시신이 우리보다 늦게 장례식장에 도착한 뒤에야 어머니는 죽음을 실감했는지 눈물바람이었다. 엄마, 여기 사장님께서 좀 보자 하시네. 하도 울어 진이 빠진 어머니는 넋도 다소 나가 내 말을 단박에 알아차리지 못했다. 황 사장이 넙죽 어리둥절한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는 울다 말고 허둥지둥 맞절을 했다. 고개를 드는 황 사장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고 사장님을 잘 알그마요. 그제야 어머니의 눈빛에서 경계가 사라졌다. 사회주의자답지 않게 어머니는 낯선 사람, 낯선 것에 대해 경계가 심하다. 어머니에게는 익숙한 것, 오래된 것이 좋은 것이다. 그중 가장 익숙하고 좋은 것이 사회주의고 동지들일 뿐이다.
어머니는 몇 시간 전 세상 떠난 아버지가 북한을 비판하면 파르르 날을 세우던 누가 보면 천생 사회주의자였다. 그런데 기실 어머니의 사회주의란 첫사랑, 좀 더 풀어쓰자면 여자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세상, 가난한 자도 인간 대접받는 세상에 불과했다. 신자유주의 대한민국도 그 정도는 해준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사회주의란 그저 지나간 첫 남자가 지나갔으므로 가장 그리운 뭐 그런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설게 울던 어머니는 눈 촉촉히 젖은 황 사장을 그 이상의 촉촉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아직은 약간의 경계를 품고 우리 바깥 양반을 어찌게 할까요? 영감 아는 사람은 나도 다 아는디. 한 10년 전에 한번 찾아뵀어라. 아버지 소식을 아신가 하고 어머니 눈에 바짝 생기가 돌았다. 그 그립고 간절한 날들로 돌아갈 계기가 생긴 탓일 터였다. 아버지 함자가 어찌 되시는디? 황길자 숫자 되식마요. 황길수. 지나간 세월이 바싹바싹 잘 말라 몇 점 먼지로나 흩어져 있다고 믿는 것인지 어머니의 시선이 허공을 더듬었다. 타임머신을 타고 지리산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신호와 같은 동작이었다.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이미 죽은 수많은 자들이 하나둘 싱싱하게 살아나고 있을 것이었다. 그런 이름은 모르겠는디 산에서는 가명을 썼은께 어느 맨 출신이실까? 간전 무순의 태생이신디 아매 모르실 것이식마요. 고 선상님 말씀 들어본께 여순 직후에 바로 총 맞고 시상 뜨셨다대요. 피아골로 이동하려고 섬진강 도강허다 총을 맞으셨당마요. 민중이었던 박물장수와의 하룻밤 동침도 내켜 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낯선 사내의 손을 덥석 잡고는 한없이 다정하게 토닥였다. 어렸던 그때도 지금도 나는 저러한 급작스러운 전이가 도무지 이해되질 않는다. 사상이란 저렇듯 느닷없이 타인을 포용하게 만드는 대단한 것일까? 내 부모에게는 그랬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저 느닷없는 친밀감과 포용이 퍼스트 클래스에 탄 돈 많은 자들끼리의 유대감과 별반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아버지도 없이. 그 세월을 어찌게 말로 다 하겄어라. 이 집 저 집 담임치로 어머니에게 손을 잡힌 황 사장의 어깨가 들썩거렸다. 남의 장례식에 와서 평생의 제 상처를 위로받고 있는 듯 했다. 오죽했겠어라. 아무 말 안 해도 다 아요. 우리들 뭐다 그런 시상을 살았은께 참말 고생 많았소.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제라. 엘에서는 철없이 그랬구만요. 내 피를 싹 바꿔 불었으면 싶고 그랬제라. 근데 나도 늙고 본게 우리 아버지가 어쩐 사람이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려서 고 선상님을 찾아뵌 것이그마요. 처음 만난 어머니와 황 사장은 그의 아버지가 사회주의자였다는 단 하나로 모든 벽을 뛰어넘어 돈독한 정을 나누고 있었다. 수도꼭지라도 튼 듯 쏟아지는 해픈 눈물이 어쩐지 미덥지 않기도 하였으나 나는 또다시 방관자가 되기로 했다. 황 사장 덕분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잠시 놓여나기도 했거니와 어쩌면 진정으로 위로받는 사람은
황 사장이 아니라 어머니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뭐 하고 사냐, 결혼은 했느냐, 자식은 멋지냐, 호구조사가 이어지고 그 사이 아버지의 영정은 흰 국화에 둘러싸였다. 살아생전 꽃 따위 쳐다보지도 않았던 아버지였다. 아니다. 생각해보니 가을녘 아버지의 지게에는 달에나 으름 말고도 빨갛게 익은 맹감이 서너 가지 꽂혀 있곤 했다. 연자줏빛 들국화 몇 송이가 아버지 겨드랑이 부근에서 수줍게 고개를 까닥인 때도 있었다. 먹지도 못할 맹감이나 들국화를 꺾을 때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뼛속까지 사회주의자인 아버지도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바위처럼 굳건한 마음 한가닥이 말랑말랑 녹아들어 오래전의 풋사랑 같은 것이 흘러 넘쳤을지도 모른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아버지 숨이 끊기고 처음으로 핑 눈물이 돋았다. 사회주의자 아닌 아버지를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오려던 눈물이 쏙 들어갔다. 영정 속 아버지를 봤다. 영정 속이라는 말이 이제 다시 실물로 볼 수 없다는 실감을 불러일으켜 나는 잠시 감상에 젖었다. 그러나 영정 속의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개인적인 감상 따위 부끄럽게 만드는 단호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 앞에 서면 언제나 이런 기분이었다. 좋은 옷, 예쁜 치마, 화장품, 머리 모양, 내 또래 여자아이들의 소소한 화제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그런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게 느껴졌다. 통일과 혁명, 인류의 진보, 그런 화제가 아닌 어떤 이야기도 아버지 앞에서 꺼내면 안 될 것 같았던 시절이 꽤 긴 시절이 있었다. 어쩐지 좀 억울해서 나는 영종석 아버지를 노려본다. 그거 사 네 사정이제. 나가 뭐라고 했간디. 아버지는 딴청을 피우는 듯 했다. 영종석 아버지의 왼쪽 눈동자는 정면을, 오른쪽 눈동자는 45도 오른쪽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시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무엇을 보고 있지 않은 듯도 했고 이면을 꿰뚫어 보는 듯도 했다. 대부분 나처럼 사시인 아버지의 응시를 불편해했다. 사시가 된 것은 물론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1948년 초 50 단선 반대 유인물을 살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버지 성기에 전선을 꽂고 정기 고문을 했다. 정기 고문은 사시 말고도 또 다른 후유증을 남겼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말했다. 고문 중에 제일 쉬운 것이 정기 고문이다. 금방 기절해 분께. 고등학생이었던 내가 물었다. 어떤 고문이 제일 고통스러운데? 물 젖은 담요를 뒤집어 씌워갖고 딱 기절 안 할 맹치 몽둥이로 계속 때리면 참말 죽을 맛이지. 고루고루 때리면 멍도 안 들어야. 아버지는 정면을 바라보는 것인지
45도 오른쪽을 바라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시선으로 답했다. 그럴 때의 아버지는 평소처럼 무표정하기는 했지만 어쩐지 약간 신이 난 듯도 보였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신이 나서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40 넘어서야 이해했다. 고통도 슬픔도 지나간 것, 다시 올 수 없는 것, 정기 고문의 고통을 견딘 그날의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찬란한 젊음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정기 고문으로 아버지의 정자는 활동성을 잃었고 병원에서는 임신 불가 판정을 내렸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장터 주막에서 지리산에서 죽은 동지의 형을 만났다. 그는 한의사였다.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받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토로했더니 한의사가 한약재를 지어주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약을 먹고 내가 태어났다. 그날 이후 최씨 성을 가진 그 한의사는 우리 집안의 명의로 등극했다. 어쩌면 진짜 명의였을지도 모른다. 3년 넘게 나를 괴롭힌 생리통을 약 한 제로 멈춘 것도 그였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아버지로부터 내 탄생의 비화를 들었다. 그만큼 네가 귀한 존재라나 뭐라나 공부 안 하고 엇나가는 나를 다독이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이 세상에 허락되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이브가 뱀의 꼬리에 넘어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은 뒤로 인류의 고통이 시작됐듯 아버지가 최약방의 꼬임에 넘어가 한약을 먹는 바람에 나의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17에 나는 믿었다. 그 무렵 읍내 오거리에서 최약방 아저씨를 만난 적이 있다. 환갑 넘어 눈도 안 좋았을 그는 스스로 지은 약을 먹고 개안한 것인지 눈이 다 나보다 밝아 저 멀리서 나를 보며 만면에 웃음을 띤 채 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나를 이 세상에 불러낸 원흉을 일별도 하고 싶지 않아 재빨리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나중에야 알았다. 그에게 동생이 하나뿐이었다는 걸. 일찍 어머니를 잃어 그가 업어 키운 아들 같은 동생이었다는 걸. 그 동생이 아버지 바로 곁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걸. 자기 목까지 잘 살라는 동생의 유언을 그에게 전해준 사람이 내 아버지였다는 걸. 그날 이후 아버지는 그에게 동생 대신이었다. 그러니 내가 동생이 살아있었다면 용돈 쥐어주며 기여했을 조카였던 셈이다. 그 마음 쌩깐 것이 늙어서야 마음에 걸렸다. 그래봤자 그때 그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나도 모르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이 그만은 아닐 것이다. 인간이란 이렇게나 미혹하다. 아버지도 그랬다. 1982년 5월 15일 타지에서 학교에 다니던 나는 주말이라 집에 들렀다. 저녁을 먹을 즈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반영되고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금세 밥을 먹었고 위가 안 좋았던 어머니는 한 숟갈 먹을 때마다 100번을 헤아리며 씹는 중이었다. 아버지는 흑백 화면 속에 젊고 아리따운 여인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어 흐린 형광등 아래 신문을 읽느라 여념이 없었다. 몇 100번을 세며 밥을 먹던 어머니는 화면 속 여인들이 부러운 모양이었다. 아이고, 우리
아리도 저런데 나가보면 쓰겄다. 개 이름 같은 아리라는 내 이름이다. 개 이름 같은 아리는 내 이름이다. 아버지가 활동했던 백아산의 아, 어머니가 활동했던 지리산의 리를 딴 이름 덕분에 나는 숱한 홍역을 치렀다. 사실 아버지가 주로 활동한 곳은 백아산보다는 백운산이었다. 그런데도 백아산의 알을 따온 것은 백운산의 백이나 운이 여자아이 이름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제 아무리 남녀평등을 주장했다 한들 반봉건 시대에 태어나 가부장제의 그늘을 아주 벗어나지 못한 반봉건적 사유의 발로였던 것이다. 학교에서나 관공서에서나 고아리, 내 이름을 말하자면 아유, 이름이 참 예쁘네. 얼굴도 참 하면서 나를 쳐다보았고 이내 말 줄임표가 뒤따랐다. 나는 아리라는 이름 따위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딱 벌어진 어깨에 소도 때려잡을 듯한 강건한 육체를 지닌, 그러니까 혁명전사의 딸에 참으로 걸맞는 육체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흔한 경숙이, 해숙이 같은 이름이었다면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당황과 모멸의 순간을 나는 당신들의 청춘을 기념하고자 했던 부모 덕분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하며 살아왔고 살아내는 중이었다. 아무튼 미스 코리아에 나가보면 좋겠다는 말을 나는 흘려들었다. 아무리 어렸어도 그런 정도의 착각을 할 만큼 멍청이는 아니었다. 그런데 신문을 보던 아버지가 큰 소리로 혀를 찼다. 즉, 자네는 어린애한테 사기를 치고 그러나? 그 말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나는 제법 냉철하여 내가 예쁘지 않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 내 부모는 내가 어려서부터 눈에 띄는 색깔의 옷을 사준 적이 없었고 당신들 또한 갈아입을 옷 한 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나온 뒤 서울 친척들이 입다 버린 옷만 받아 입었다. 그래서 일할 때도 와이셔츠에 양복 바지 차림이었다. 여기저기 감물든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밤을 죽던 아버지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부모를 닮고자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런 것만 보고 자란 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외모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다. 그래도 아버지 말을 들으니 갑자기 내 외모의 수준이 궁금하기는 하였다. 해서 물었다. 내 외모가 그럼 어느 정도인데요? 아버지는 텔레비전 화면 속에 심사위원들처럼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더 냉정한 눈빛으로 내 전신을 천천히, 내가 정말 미스 코리아 대회라도 나갔냥 긴장될 정도로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혀를 차며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즉, 하의 상은 되겄다. 하의상, 상중하로 나눈 중에서 하의상, 그러니까 9등급 중에 7등급이라는 뜻이었다. 아버지 똑 닮은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아무리 객관적이라 해도 딸이니 한 등급 정도는 올렸을 테지. 내 외모는 객관적으로 9등급 중에 8등급이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었다.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왜 화장을 하겠느냐, 옷빨이라는 말이 왜 존재하겠느냐 등등.
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수많은 말이 있었다. 그렇게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 말고도. 아버지의 냉정한 평가 이후로 나는 외모에 관심을, 그렇잖아도 없던 관심을 완전히 끊었다. 33까지 색조 화장은커녕 기초 화장도 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말을 굳게 믿어서였다. 하의 상이 화장해봤자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대나. 화장품 살 돈이 있으면 술이나 마시자. 뭐 그런 마음이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하의 상이라는 아버지의 평가에 나는 상처받지 않았다. 그러려니 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두고두고 아버지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날 아버지와 내가 무언가를, 사람살이에 아주 중요할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놓친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 때문이었다. 그게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다. 영종 속 아버지는 여전히 그거사 네 사정이제. 나가 뭐라고 했간디. 천연덕스럽게 시치미를 떼고 있을 뿐이었다.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사정이, 나에게는 나의 사정이, 작은 아버지에게는 작은 아버지의 사정이, 어떤 사정은 자신밖에는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사정은 자기 자신조차 알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휴대전화를 찾았다. 충전하려고 콘센트에 꽂아두었던 전화기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다. 유선 전화로 내 휴대전화 번호를 눌렀다. 한참 만에야 젊은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어느 콘센트에 꽂았는지도 기억나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전화기 주인인데 어디서 주우셨을까요? 아, 주운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주셨는데요. 아버님 함자가 묻다가 깨달았다. 민노당원 박동식 씨. 병원에서 장례식장까지 함께 있었던 것 그이뿐이었다. 내 휴대전화를 자기 것으로 착각해 가져간 듯 했다. 부고를 알려야 하는데 낭패였다. 아버님 좀 바꿔주시겠어요? 지금 주무시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새벽까지 병원 수속이며 장례 뒤처리를 하느라 눈을 붙이지 못했으니 피곤하기도 할 터였다.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게 둬야 할 것 같았다. 아버지 편에 전화기를 보내달라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다. 기억나는 전화번호가 몇 되지 않았다. 다행히 20년 넘게 바뀌지 않은 작은 집 전화번호는 오랫동안 전화를 한 적이 없는데도 선명하게 기억났다. 예전 우리 집 번호와 끝자리 하나만 달라서일 것이다. 6시 반 작은 엄마는 일을 나갔을 테고 작은 아버지는 아직 깨지 않았을 확률이 높았다. 일생의 하루, 살아남은 마지막 형제가 간 날, 새벽잠을 방해했다고 해서 화를 내진 않겠지. 뜻밖의 벨이 울리자마자 작은 아버지가 잠기운도 술기운도 없는 말짱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아리예요. 아버지가 오늘 새벽 1시에 돌아가셨어요.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가 치매 환자긴 했지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도라 급작스러운 사망이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고 되묻지 않았고 왜 죽었냐고 묻지도 않았다.
산림조합 장례식장에 모셨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뚝 끊겼다. 평생 원수였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기분은 어떨까? 세상 전체가 나를 적으로 삼은 것 같다고 느낀 적도 있고, 이데올로기가 나의 적이라고 느낀 적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람을 적으로 삼아본 적 없는 나로서는 짐작하기 어려웠다.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의 원수였다. 작은 아버지는 아버지 때문에 국민학교도 마치지 못했다.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 때문은 아니었다. 여순 사건이 나고 14연대가 지리산으로 입산한 뒤 행여 빨치산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거나 도움을 줄까봐 산골 마을들은 다 소개당했다. 빨갱이였던 아버지 집만 소개당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 국민 학생이던 작은 아버지가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친척 집을 전전하게 된 건 시절 탓이지 아버지 탓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작은 아버지는 집안이 망한 것도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도 할아버지가 군인 손에 죽은 것도 다 아버지 탓이라 여겼다. 감옥에서 나온 아버지가 고향 반내골로 돌아왔을 때 작은 아버지는 고개를 외롭 꼰 채 말도 섞지 않았다. 고구마나 수수 같은 우리 집에서 키우지 않는 작물을 할머니가 우리 집에 갖다 준 걸 알기라도 하면 작은 아버지는 소주 대병을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고주망태가 되었다. 그런 막내 아들의 신기를 건드리기는 싫고 집안에서 제일 잘나 군당 위원장까지 한 시절 잘못 만나 평생 감옥에서 썩은 불쌍한 둘째에게 뭐라도 갖다 주고 싶기는 하고 할머니는 작은 아버지가 술 취해서 쓰러지거나 장에 간 틈을 타 생쥐처럼 은밀하게 우리 집으로 숨어들었다. 할머니는 내 첫 기억에서부터 허리가 기역자로 꺾여 있었다.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니 잔꾀를 써서 망태에 새끼줄을 연결하고는 그걸 허리에 질끈 묶은 채 질질 끌며 우리 집으로 왔다. 이가 하나도 없어 합죽이었던 할머니는 허리끈을 풀지도 못한 채 마루에 털썩 주저앉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고 합죽합죽 웃었다. 할머니의 망태에는 수수나 조가, 고구마나 감자가, 때로는 다슬기나 올벼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합죽합죽 웃으면 아버지는 버럭 화를 냈다. 상호 알문 어쩔라고 또 갖고 왔소. 지발 좀 갖고 오지 말란께. 말도 징어게도 안 듣소이. 우리 귀한 새끼 묵으라고 갖고 왔제. 아버지가 뭐라거나 말거나 할머니는 합죽합죽 웃으며 내 머리만 자꾸 쓰다듬었다. 내 기억 속에 할머니는 늘 웃고 있었고 작은 아버지는 늘 화를 냈다. 작은 아버지가 우리 집까지 달려와 화를 낸 것도 여러 차례였다. 1974년 여름, 그러니까 내가 10살 되던 해였다. 방학 중이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부채질을 해줘도 땀이 식지 않는 그런 날이었다. 견디다 못한 우리 식구는 찐감자 몇 개를 바구니에 담아 다리 밑으로 나갔다. 물가는 한결 시원해 다리 그늘 아래는 어지간한 더위도 견딜만 했기 때문이다. 다리 밑은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미 10,000원이었다. 진작 나와 있던 할머니가 어머니와 나를 잡아끈 덕분에 우리는 햇살이 비켜나고 있던 7시 방향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남자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시대였으나 그래도 그늘은 아이와 여자들의 차지였다. 그늘에 간신히 몸을 걸치고 다리에는 땡볕을 맞고 있던 한씨 아저씨가 연신 부채질을 하며 한마디 했다. 미국도 어지간히 더운갑서이. 물에 뛰어들려고 훌렁훌렁 옷을 벗던 아버지가 무슨 소린가 하고 돌아보았다. 못 들었는가? 퍼벅인가 멋인가? 유명한 여류 작가가 카메라 앞에서 지 머리에 총을 쏴갖고 죽어 뿌렸다등마. 하도 더운게 미쳐 불었는갑제. 가만히나 있지. 틀린 건 못 참는 아버지는 퍼벅이 누군지 귀신같이 알아들었다. 뭔 소리여? 펄벅은 작년에 늙어서 죽었는디. 퍼벅인가 펄벅인가 나야 모르제. 상호가 글든디. 돌이켜보니 그 시절엔 낭만도 있었다. 시골 무지렁이들 입에서 펄벅의 죽음이 오가다니. 아무튼 할머니 옆에서 삶은 감자를 먹고 있던 작은 아버지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늘 밑이었는데도 나는 작은 아버지의 얼굴이 막 농약친 고춧잎처럼 반짝거린다고 생각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나가 봤구마. 그 시절 자전거 탄 우체부가 신문을 배달하는 반내골에서 오늘 신문이란 당연히 전날 신문이었다. 아버지가 물속으로 텀벙텀벙 걸어가며 무심히 비수를 던졌다. 잘못 바꿨제. 고기 잡는 솜씨라고는 7살 먹은 조카보다 못한 주제에 아버지는 어설프게 투망을 던지며 이내 물놀이에 심취했다. 나는 작은 아버지가 입술을 자근자근 깨무는 모습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았다. 작은 아버지는 손에 쥔 감자를 집어 던지고는 냅다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작은 아버지가 틀렸구나. 어린 나도 짐작했다. 다음 날 첫 새벽 고함 소리에 방문을 열었더니 아버지는 마루에 방부석처럼 앉아있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니는 그리 잘나서 집안 말아묵었냐? 집안 다 말아묵고 너의 인생 망친 놈이 가만히나 있제. 멋이 잘났다고 멀쩡한 사람을 뱅신 맹글고 지랄이야 지랄이. 동상 뱅신 만들고 잠이 쳐오드냐? 작은 아버지의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고 삿대질을 할 때마다 맑은 소주가 출렁이며 쏟아졌다. 어느 순간 우리 집 작은 마당에 아침의 첫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마당으로 쿨렁쿨렁 쏟아지는 소주에도 햇살은 어김없이 내리꽂혔다. 소주병이 튕겨낸 찬란한 빛이 술에 절여진 작은 아버지의 몸을 에워싸는 듯 했다. 그 빛에 쏘이기라도 한 양 작은 아버지는 순식간에 뒤로 쾅 하고 넘어져 마당에 대자로 뻗었다. 그날 나는 이장집에 가서 조선일보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작은 단신 하나를 찾아냈다. 지난 7월 15일 미국의 유명 아나운서 크리스틴 처벅이 방송 도중 권총을 꺼내 자신의 머리에 쏴서 자살했다. 처벅은 퍼벅이 되고 퍼벅은 펄벅이 되었다. 작은 아버지가 처벅이라고 했는지 퍼벅이라고 했는지 펄벅이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유명한 작가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사실이다. 한글도 모르는 한씨 아저씨가 펄벅이 유명한 작가라는 것을 알리는 만무하니까. 그렇다면 동생이 형을 향해 삿대질을 하게 만든 이 사건의 잘못은 누구인가? 이 사건은 누구의 잘못인가?
(10살의) 나는 미간에 주름이 잡히도록 신문을 쏘아보며 고민에 잠겼다. 그런 날이 있었다. 작은 아버지는 늘 이런 식이었다. 신문을 열심히 읽지만 뭔가를 잘못 읽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꼭 낭패를 보았고 그 낭패를 다 아버지 탓으로 돌렸다. 탓을 하는 인생은 이미 루저다 라고 아버지 닮아 냉정한 고등학생쯤에 나는 판단했고 그 이후 작은 아버지를 소닥 보듯 보았다. 피를 나눈 사이지만 나에게는 그저 허구헌날 남 탓이나 하는 루저, 남보다 못한 루저였을 뿐이다. 게다가 작은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에 취해 있었다. 농부 주제에 작은 아버지는 해가 중천에 솟은 뒤에야 숙취에 시달리는 몸을 간신히 일으킨다. 작은 엄마가 윗목에 차려놓은 밥을 먹은 뒤 도살장에 끌려가는 늙은 황소보다 느릿느릿 일 나갈 채비를 한다. 그의 첫 번째 필수품은 낫도 아니요 삽도 아니다. 작은 아버지는 마당 한편에 쌓아놓은 괴짝에서 소주 5병을 꺼내 지게에 실른다. 그게 그의 일용할 양식이다. 밭에 도착한 작은 아버지는 그날의 일감을 눈대중하고 일의 양에 따라 한 고랑 혹은 2고랑마다 소주병을 하나씩 고이 안착시킨다. 참고로 그 시각 작은 엄마는 남자들이나 하는 농사를 짓느라 구슬땀을 흘리는 중이다. 작은 아버지는 오직 술을 마실 목적으로 고추를 따고 들깨를 벤다. 5병의 소주를 다 마시면 몇 시가 됐든 그걸로 그날의 작업 끝이다. 집에 돌아온 뒤에야 작은 아버지의 진정한 하루가 시작된다. 술이 작은 아버지를 쓰러뜨릴 때까지 마시고 또 마신다. 신기하게도 술에 취하면 고이 쓰러져 잔다. 혹은 간혹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 뿐이다. 아버지 외의 누구에게도 작은 아버지는 시비를 걸지 않는다. 취해도 취하지 않아도. 아버지에게 건 시비의 내용은 앞서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버지의 말 듣고 고구마를 심었는데 농사를 망쳤다거나 뭐 이런. 물론 아버지와 평소에 말을 섞지 않으니 아버지 말을 듣고 심은 것도 아니다.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설득했고 작은 아버지는 남들이 다 심으니 심었을 뿐이다. 어찌 됐든 잘 되면 자기 덕, 못 되면 아버지 탓. 작은 아버지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생각이 든 순간 전화기 너머로 흐르는 정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작은 아버지는 평생 형이라는 고삐에 묶인 소였다. 그 고삐가 풀렸다. 이제 작은 아버지는 어떻게 살까? 작은 아버지는 지금쯤 빈속에 깡소주를 들이붓고 있을 것이다. 이른 가까운 나이에 처음으로 마주친 형 없는 세상, 탓할 사람 없는 세상이 두려워서 두려움을 이기고 작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장례식에 찾아와 줄까? 설령 오지 않는다 해도 아버지는 마루에 우두커니 앉아 동생의 모진 말을 묵묵히 견뎌냈던 아버지는 이번에도 타는 속을 소주로 달래며 나는 모르는 씁쓸한 인생의 무언가를 되새기지 않으려나 하면서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보았는데 아버지는 당연히 그거사 네 사정이제 모르쇠로 나는 어딘지 모를 어딘가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게 아버지의 사정은 아버지의 사정이고
작은 아버지의 사정은 작은 아버지의 사정이지. 그러나 사람이란 누군가의 알 수 없는 사정을 들여다보려 애쓰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아버지는 그렇게 모르쇠로 딴 데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작은 아버지가 미국의 유명 아나운서 처벅이 죽은 그날처럼 취해서 차라리 대자로 널브러지기를, 그래서 올 수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했다.